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을 짓는 휴먼홈입니다. 오늘은 하자를 만들 수 있는 설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모든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는 하나의 공통된 바람이 있죠. 바로 문제없는 집, 하자 없는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은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참한 결과를 맞기도 해요. 이 하자라는 것이 집을 지을 때 돈을 적게 들였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큰 돈을 들여 지었다고 해서 꼭 피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흔히 주변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서로 목더미를 잡고 막 싸우잖아요. 대부분 건축주와 시공자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 건축주와 설계자의 분쟁이나 또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분쟁,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하자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시공자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절대 싸고 좋은 것은 없는데, 건축주가 아주 낮은 금액으로 집을 지어주는 시공자를 선택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건축주의 무리한 설계적인 요구 또는 무리한 시공적인 요구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시공에 문제가 될 만큼 잘못된 설계 도면이 아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휴먼홈이 짓는 집의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곳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 휴먼홈에 견적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줬던 도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을 잡기 위해서는 그 도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면을 받으면 투시도도 직접 뽑아가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먼저 집을 지어 보셨거나 설계 사무실을 통해 설계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계를 수정할 것 있으면 시공 중에 시공자와 협의해서 변경하면 돼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공사 중에 변경을 해라. 이것은요, 정말 시공자를 죽이는 것 같아요. 동시에 고양이협회 생선처럼 시공자에게 그래, 너 추가 공사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번 돈 뽑아 먹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너 한번 당해봐, 마음고생 뒤지게 한번 해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진 않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사 중에 도면이 변경되면 설계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건축주와 시공자만 죽으라 힘들거든요. 설계가 부족한 부분을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서로 의논을 하죠. 벽은 어떻고 어느 부분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그런 건축주는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건축주는 시공자한테만 의존을 하게 되죠. 그것을 듣는 시공자들은 그 건건마다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고요. 또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산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경되는 요인 부분 때문에 다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건축주대로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는 중이거나 앞으로 설계를 계획하신다면 절대로 시공 중에 설계 변경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가 손해라고요? 건축주만 손해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설계자도 시공자도 아닌 오로지 건축주만 100% 손해가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도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도면들은 집의 하자가 되거나 또는 거주자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붕과 지붕열. 이 도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이고요. 첫 번째 도면과 두 번째 도면은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지붕 단열을 외부에 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박공지붕이나 평지붕의 단열을 골조면 아래쪽에 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열재의 위치가 아니라 지붕에서 받는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구조를 할 경우에 지붕을 만드는 방식이 콜루프와 웜루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지붕면에 닿는 태양의 높은 열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기 흐름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름철 실내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도 공기층과 같은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과 같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상부의 슬라브층과 실내 마감이 되는 천정 사이 간격이 좁으면 단열이 되어 있어도 전달되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실내로 고스란히 전달돼서 특히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더군다나 단열재가 외부가 아닌 내측면에 있게 되면 내측 골조로 인해서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열기는 또 겨울에 냉기는 더 많이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측 단열보다 외측 단열을 해주면 골조로 인해서 단열재 끊김도 없고 지붕열에 대한 차단력도 더 높아서 내부 쪽으로 열 전도율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방수턱. 두 번째 도면, 이 세 번째 도면, 그리고 이 네 번째 도면 모두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붕의 열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이 테라스 상단 외부면으로부터 받은 열이 실내 측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수턱이 없다는 겁니다. 방수턱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외부의 물이 실내 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골조에서부터 일정 부분 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외측과 내측이 이와 같이 같은 바닥 높이로 되어 있다면 방수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이 안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세 번째, 지붕의 모양. 설계를 할 때 이 지붕의 모양에 따라서도 그 집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 모양을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지붕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정말 심각한 하자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말거나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지붕의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이 도면에서는 꼭 피했으면 하는 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는 건물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도면처럼 개불 모양으로 된 두 개의 지붕이 나란하게 있으면서 지붕이 만나는 곳에 물이 모이게 되잖아요. 이 만나는 부분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구배를 많이 주지는 못하고 조금 주거나 또는 수평으로 유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구배를 많이 주면 지붕의 모양이 어느 한쪽에서는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배를 약하게 주거나 구배가 없이 수평으로 물빠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붕이 모인 부분에서는 겨울철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게 되고요. 상당 기간 그 논이 녹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 여름철 지붕면에서 받은 높은 태양열에 의해서 마감재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방수층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쁜 디자인도 좋지만 디자인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평생 살 집을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지붕 경사도. 도면은 경량 목구조인데요. 한쪽에 개불 지붕도 있지만 넓은 면적의 한쪽 경사로 된 지붕도 있네요. 구조체에 따라서 지붕의 경사각이 가능하기도 또는 불가능하기도 하는데, 일본이나 서양 집들의 목조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지붕 경사각이 커요. 그 이유는 지붕에서 생길 수 있는 누수 또는 눈에 의한 하중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같이 이렇게 경사각이 적은 지붕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쌓인 눈의 무게로 지붕에 많은 하중을 받게 되고 구조체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구조체 변형이 생기면 지붕 방수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물이 빠르게 흐르지 못하게 돼서 지붕 마감재 연결부로 인해서 물이 실내 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특히 목구조에서는 지붕 하부층에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내 측의 천장과 석가래 사이가 공간이 매우 적게 돼 있는데,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지붕열을 100%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에서 받은 열이 상당 부분 실내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지붕이라고 하는 웜루프 방식의 지붕을 별도로 지붕 위에 만들어서 벤트 시설을 꼭 갖춰야 됩니다. 도면에는 이중지붕에 대한 설계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가 않네요. 다섯 번째, 벽 속 매입.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에어컨이나 설비, 전기 배관들을 매립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름 사이즈가 큰 설비 배관이나 에어컨 배관 같은 경우는 외벽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구조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중단열을 하고 있는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적인 부분이 상실되기도 해요. 지금 보이는 이 도면은 외벽에 있는 상단부 지붕에 빗물바지가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홈통은 외벽 바깥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데, 간혹 빗물바지와 연결되는 물홈통까지 매립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에어컨 배관이나 이렇게 빗물바지, 물홈통 같은 경우를 디자인 때문에 벽 속이나 마감재 속으로 또는 지붕 속으로 매립을 시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립을 시켰을 때는 정말 좋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마감재는 일정한 규격 사이즈들이 있죠. 한 번에 긴 부재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연결되는 부분들은 처마 길이에 따라서 연결되는 부위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접고 부재와 부재끼리 만나는 부분에 대부분 실리콘을 이용해서 접합을 시켜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은 영구적인 자재가 아니죠. 특히 또 지붕에 있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철 계절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자재 변형도 일어나고 그 속에 접합재로 사용했던 실리콘도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집안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물홈통은 수직관을 서로 이어서 만들게 되는데, 가끔 이 물홈통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철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물도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언자리가 또 얼고 얼면서 그 구멍을 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들이 얼면 이 팽창이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벽 속에 매립된 이 물홈통이 팽창돼서 외부 마감재나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좋지 않은 일도 발생이 되니까 절대 물에 관련된 것은 벽 속이나 마감재 속에 매립시키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다른 설비 공간.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몇 개의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1층과 2층에 화장실 위치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층의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장실이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이것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방수나 설비 배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아래층을 이용해서 위층의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해서 화장실을 계획을 하게 돼요. 그 주택에서도 1층과 2층 같은 위치에 화장실을 놓아줘야 돼요. 도면을 보시면 1층 주방 위에 2층에는 화장실이 놓여져 있고 침실 위에 화장실이 놓여져 있고요. 역시 1층 주방 위에 2층에 화장실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 서재 공간 위에 2층 화장실이 놓여져 있고요. 배관이 막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아래층에 천정이 만들어진 점검구로 인해서 배관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또는 보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래층이 주방이나 침실로 되었다고 하면 주방 천정에 점검구를 만들거나 침실 천정에 점검구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이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층 천정 화장실 있는 아래쪽에는 각 배관들이 관통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배관들이 슬라브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그 배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40cm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1층에 있는 주방이나 침실의 천정 높이에 여유가 없어서 골조면에 바짝 붙어서 천정을 마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 화장실 있는 그 부분의 천정은 이렇게 다운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는 다운되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 천정 높이와 같은 높이를 하게 되면 층고의 여유가 없을 때는 천정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설비적인 부분은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치의 도면을 볼 때면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설계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마 건축주가 요청을 해서 도면을 잡다 보니 이러한 배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우려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건축주에 설명을 해주는가, 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건축주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깊게 받아들여 주는가도 상황을 다르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 구조 하중. 이번 도면은 골조에서 받는 그 하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목조주택에서 여러 도면에서 비슷한 경우에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도면은 아까 화장실에 대한 설비 구간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같은 도면인데요. 먼저 평면을 보시면 주방이 있는 공간에 우측 한편으로 서재 있고 상당부 코너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뭐 데크, 툇마루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2층을 보면 화장실이 있고 서재와 툇마루 쪽에 침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2층 가족실이 있는데 2층에 보면 가족실하고 침실을 구획한 이 칸막이 벽에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1층 도면을 보면 2층에 있는 그 가족실하고 침실 구획된 벽자리에는 1층에는 아무런 벽이 없어요. 그리고 2층 화장실과 침실 사이에 있는 벽 부분에도 1층에는 2층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는 구조체가 역시 하나도 없고요. 잠시 투시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견적을 잡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받은 CAD상의 평면적인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투시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CAD로 설계되어 있는 도면과 100% 정확하게 투시도로 작업한 도면인데, 이것을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1층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여기 2층 가족실하고 2층 침실에 있는 이 칸막이 코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층 화장실하고 2층 침실에 만들어지는 이 칸막이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전체적인 하중은 지붕에 있는 하중이 2층으로 전달되고 2층에 있는 하중이 1층으로 전달돼서 지면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지붕에서 전달되어서 2층에서 받은 이 하중이 장선으로 받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1층 주방 쪽에는 하중을 받을 만한 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주방하고 이쪽 서재의 중간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얘는 간살이 된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칸막이 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은 2층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저의 판단으로는 2층 바닥이 일정 부분 처짐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디자인이 훼손되더라도 구조적인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많은 미팅을 좀 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가 깔끔한 느낌으로 보기가 좋은데, 그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나 기둥이 꼭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보호나 기둥을 잡아주게 되면 지금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려대로 하중이 모여서 전달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방통을 치고 나서 이 부분에 약간 처짐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주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 중심부로 모인 하중을 그 기둥이 받아서 전달될 수 있게 계획을 변경을 했죠. 진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진을 보면 처음에 이 서재하고 주방 분리벽 끝까지 간살로 잡혀있는 계획을 전체적인 느낌은 해치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둥으로 해서 속에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같은 재질의 나무로 사면을 마감해 준 거죠.
뭐 기둥이 있어서 처음 느낌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동일한 자재로 같은 느낌으로 해서 디자인을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주도 흡족해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주게 돼서 시공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기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바닥이 꺼지고 문이 쳐지고 뒤틀리고 그러다 보면 방바닥에서 구슬이 굴러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건축주는 시공자인 저에게 항의를 할 것이고 좋은 관계로 끝냈던 사이가 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때로는 그 디자인 때문에 특정 부분에 꼭 있어야 되는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조보다는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 각 부재가 받을 수 있는 그 스판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평면적인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디자인과 실의 크기만 생각을 해서 평면 계획을 잡으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평면도가 계획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투시도를 먼저 보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도면을 보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각자 서로 다른 도면인데요. 하나의 도면은 단층 건물이고 박공지붕 속을 이용해서 다락을 만들어 줬고요. 또 한 도면은 2층 건물인데 일정 부분 다락을 만들어 주었어요. 보시면 평면도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투시도를 그려주고 있는데, 투시도에 보신 것처럼 다락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통하게 되는데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의 신장이 165cm예요. 그리 크지 않은 평균적인 여성의 키높이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그림상의 여성의 머리가 지붕 안으로 상당 부분 들어가 있게 돼요. 이것은 그 높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도면은 계단을 통했을 때 바로 다락면에 닿는 높이, 골조와 골조 사이의 높이가 1m 10cm예요. 그리고 다락면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650이에요. 이 정도 높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1m 10cm면 책상보다 조금 높은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설계 계획을 잡았는지 건축주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역시 앞선 도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축주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하였다면 충분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어떤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시켜드려야 시공 후에도 시공사의 분쟁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도면으로 시공을 했을 때 시공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실내적인 부분인데, 도면에는 이 주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냉장고를 놓는 공간이고 상당부에는 디귿자형 싱크대가 있어요. 자, 냉장고 코너가 되는 이 부분하고 주방 싱크 하부장이 되는 꼭지점 부분하고 사이 거리가 약 45cm 정도 돼요. 이 부분으로 해서 주부가 안쪽에 있는 세탁실을 이용하고 발코니 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45cm의 이 통로는 주부 동선에 있어서 주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주 통로가 이렇게 좁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앞으로 정면으로 가기도 힘들어서 개걸음을 통해서 옆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빨랫감에 여러 가지 물건을 들어서 세탁실이나 발코니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세탁실이나 발코니 쪽에서 물건을 들고 주방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저렇게 좁으니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단열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은 도면이 있는데, 보시면 거실 부분에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이용해서 상단부 전체에 창이 있는데요. 이 골조와 골조 사이에는 10cm든 20cm든 일정 부분 턱을 만들어줘서 각각의 단열재나 마감재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하기 위한 턱이에요. 단열재 두께와 마감재 두께에 따라서 그 턱의 길이는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도면에서는 그 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보시면 양쪽에 골조며
바깥쪽에는 단열재가 있는데 이 안쪽 부분에는 단열재가 없어요. 같은 외부인데 냉기가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을까요? 이쪽 면을해서 받은 냉기는 창을 지나서 내축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 되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의 발코니인데 이쪽 외측에는 단열재가 있고요. 또 이쪽 외측에는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달된 냉기는 창호문을 지나서 실내 측으로 유입이 돼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이쪽은 구조체에 설치가 되고 이쪽 면은 단열재에 창호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공이 되면 창과 구조체의 일체감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떨림도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마감재와 창문 사이 조인트 부분에 터짐이 발생이 될 거예요. 또 창문에 보면 삼연동 도어로 되어 있어서 문이 한쪽 벽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도면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도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공상 잘못이 돼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설계상의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자들도 있어요. 그 잘못된 설계 도면들을 시공자들이 각자 해석을 해서 풀어나가는데, 만약에 풀어가는 그 시공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돈이 들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도면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한 문제는 발생이 돼요. 기능적인 문제 또는 사는 사람의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후에 이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되겠냐 이거죠. 건축주는 시공자를 자꾸 따질 것이고 시공자는 도면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그것들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공자가 더 정확하게 잘 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가득하다 가면 그것들을 각자 풀어서 더 좋게 문제되지 않게 시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견적 예산을 잡을 때부터도 그것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그 보완된 부분까지 예산에 넣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대로 그냥 단순하게 시공하는 데만 급급하고 저예산으로 공사를 따기 위한 것만 급급한 시공자라고 하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공사를 하겠죠. 저렴한 금액으로. 그 공사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건축주는 낮은 시공업체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집을 지었는데 만들어진 하자, 물론 시공자가 잘못된 시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하자들이 다 시공자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설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또 건축주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하자들도 많다.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공사 중에 절대로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누구 손에? 건축주 손에다.